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시행이 됐던 구급 시험에서 보직 시험이죠. 형사정책 개론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 보직 공채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약간 어려운 정도. 그래서 많이 어렵진 않았지만 작년보다는 좀 몇 개 정도 어려운 문제가 작년에 난이도 상급이 없었다면 올해는 이제 한두 개 정도 난이도 상급 문제가 나오는 한 그 정도 수준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출제 난이도는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출제 비중이 또 관심이 많으실 텐데, 자, 형사정책 파트에서 법령과 이론, 법령이 12문제 나왔고 이론이 8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법령 부분이 출제가 높았죠. 다른 때는 비슷하거나 이론이 약간 높은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법령의 출제 비중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법령 중에는 소년법이 3문제 나왔고요. 소년법은 늘 출제 빈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장치 부착법하고 보호관찰법 있죠. 얘네들이 2개씩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하나씩 나오는 문제가 몇 개 있었죠. 보호소년 처우법이나 뭐 치료감호법이라든지 또 벌금미납자 보호법, 또 양형 관련해서는 여러 개 법이 섞여 있어서 뭐 형법이라든지 법원 조직법 이런 것들을 묶어서 하나의 문제로 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상 공개와 관련한 또 관련법도 출제가 됐습니다. 자, 난이도 상중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상은 하나에서 2개, 한 2개 정도 잡으면 나머지 중급, 하급은 9개 정도. 그래서 한 적당한 정도의 난이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출제가 됐고, 상급 난이도로 이제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둘 다 법령 문제였는데 하나는 신상 공개 관련법, 그다음에 전자장치 부착 관련법이 2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 전자장치 부착법 관련 문제 이 2개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또 1번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사정책 연구 방법 옳은 거 고르시오.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파트죠. 실험 연구 실험 지역의 모든 변수를 통제하기 때문에 일상 완벽한 틀렸죠. 벌써 모든 통제와 완벽이라는 단어 나오면 각종 연구 결과는 완벽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세상에 그럴 수 없죠. 왜? 결과가 완벽하다면 그런 연구 방법을 통한 정책을 실현하면은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문제는 발생하죠. 그래서 항상 모든 연구의 결과는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변수를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고 결국 완벽한 인과관계 검증에도 불가능하다. 1번 틀렸고 2번 참여 관찰 연구자 연구 대상 집단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대상의 상호작용을 침층적으로 파악 매우 용이하죠. 들어가서 범죄 집단에 들어가서 생생한 자료를 획득할 수 있으니까 정답입니다. 3번 설문조사 대상자의 태도 인식 변화를 관찰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죠. 설문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보고 어떤 조사 문장을 보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태도와 인식 변화를 관찰하는 데 용이합니다. 4번 추적조사 인위적으로 설정된 실험 환경에서 범죄 기회 제공하고 참가자의 반응을 기록한다. 인위적으로 실험된 이건 실험적 연구 방법이고요. 추적조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추적조사는 일정한 시간 간격을 통해서 추적해서 관찰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관찰하는 것이고 4번 지문은 실험적 연구 방법이다. 자, 2번 문제 사이크스와 마차의 중앙기술 출제 빈도가 높죠. 비난자에 대한 비난입니다. 여러분들은 2번을 고를 수밖에 없죠. 자, 사회 지도층 역시 부패하거나 범죄 저지르기 때문에 범죄가 특별히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 자, 비난자에 대한 비난은 자신을 비난할 대상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그들은 이러이러해서 비난자를 비난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사회 지도층에 대해서 자신을 비난할 사회 지도층을 비난하는 방식 맞고요. 1번은 그럼 뭘까요? 자신의 행동으로 타인의 직접 피해를 입지 않았다. 타인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피해를 입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것은 가해 행위가 될 수 없다. 가해의 부정이죠. 3번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정하지만
피해자는 마땅히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이다. 피해자가 평소에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피해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피해자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다. 피해자의 부정입니다. 4번 범죄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본인의 책임을 외부 요인, 자신의 책임이 아닌 다른 남을 탓하거나 다른 요인을 탓하는 것은 책임의 부정이죠. 자, 3번 문제. 샘슨과 라웁의 생애과정 이론으로 옳지 않은 것. 범죄 행위, 지속성, 가변성, 인생 중요한 전환기에 발생하는 사건과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그죠? 딱 바뀌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형태가 나타나고 이 중요한 전환기에 바뀌어서 뭐 올바른 길로 가게 된다든지 이런 걸 설명하죠. 2번 허쉬 사회유도 이런 영향을 받고 사회유도의 약화를 범죄 행위 원인. 그래서 다양한 원인론 뭐 생물학적 이론, 사회학습 이론, 사회유대 이론, 통제 이론 등을 다 접목해서 설명한 이론입니다. 3번 성실한 직장, 활발한 대인관계, 사회자본을 발생. 바로 사회적 자본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자본은 타인이나 제도와 맺는 관계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사회적 자본이 높은 사람일수록 범죄는 차단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4번이 정답이죠. 범죄를 중단하는 데서 결정적인 전환점은 체포나 수감이 아니죠. 일단 문장으로 봤을 때 잘못을 저질러서 체포나 수감이 됐다면 범죄가 중단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범죄가 더 악화될 여지가 높은 겁니다. 이 중단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은 샘슨과 라웁 4대 사건으로 얘기하는데 결혼, 군입대, 구직 또는 자신의 환경과 이웃의 변화 이렇게 4가지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포수감은 전환점과는 관계가 없다. 자, 4번 소년법상 소년의 선고에 대한 옳지 않은 것. 소년법상 소년인지 여부는 사실심 판결 선고 시 아주 대표적이고 중요한 판례죠. 법률심이 아니라 사실심 판결 선고 시까지입니다. 자, 그다음에 2번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 사형 무기는 바로 우리 소년법에 있는 것처럼 15년 유기죠. 유기징역. 그다음에 3번 소년이 법정을 장기 3년 이상 유기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와 단기를 정해서 자, 이 앞에 것도 잘못됐죠. 제가 해설에 밑줄을 안 거는데 장기 3년이 아니라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입니다. 그죠? 2년 이상의 유기형이고 그다음에 장기 단기 정하고 뒷부분도 숫자가 하나 잘못됐죠. 장기는 10년, 단기는 3년이 아니라 5년을 초과할 수 없죠. 그래서 2군데가 잘못됐습니다. 자, 4번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위 성적이 양호하고 규정의 목적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지방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옳은 집행 종료에 관한 옳은 지문입니다. 자, 5번 보호관찰법상 수용보호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보호장비에는 수갑, 보습, 가스통, 전자추용액기, 머리 및 발목 보호장비, 보호복. 아닌 게 2개 들어있죠. 발목 보호장비와 보호복은 관계없습니다. 보호소년에 사용하는 보호장비는 이렇게 됩니다. 수갑, 보습, 보호대, 가습, 전자추용액기, 머리 보호장비. 자, 2번 소년 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갑, 보습 등 보호장비 필요 최소한 범위 징벌의 수단으로서는 아예 사용할 수 없다. 징벌은 별도의 징벌 규정에 있는 대로만 해야지. 이런 장비를 쓰게 되면 인권 침해 내지 가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3번 소년 원장 미성년자 친권자 후견이 없거나 있더라도 권리 행사를 했을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적당한 자를 지정이 아니죠. 누가 한다? 본인 스스로. 소년 원장 스스로 친권자의 후견인을 직무 행사하는 거지 누구를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4번 이 3번 질문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4번 20일 내에 기간 지정된 시간 안에서 근신하는 징계 처분 받은 보호소년 매주 1회 이상 할 수 있도록 체육 시간을 보장. 그래서 가장 무거운 징계인 20일 내에 지정된 시간 안에 근신 처분이 나오더라도 적어도 실외 운동을 일주일에 1회 이상은 허용해야 되겠다. 몇 년 전에 신설된 규정이죠. 정답입니다. 자, 6번 범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옳지 않은 거. 합의론적 관점, 법을 규정해 대다수 구성원의 동의, 바로 대다수 구성원의 합의를 통해서 범죄를 규정한다라는 시각이죠. 2번 갈등론, 범죄는 지배계층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된 정치적 이념. 그래서 이익 집단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데 힘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 간의 대립 과정에서 힘 있는 집단이 제도를 만들고 지배하고 강제하는 규정을 두게 된다. 이런 뜻이죠. 3번 상호작용론적 관점에 따르면 범죄 정의는 지배적인 도덕 가치를 반영한다.
상호 작용론적 관점에 따라서 범죄의 정의, 지배적인 도덕. 그러니까 그 당시에 힘 있는 집단 그리고 상호 작용 과정에서 서로 지배적인 도덕이 어디냐? 힘 있는 집단 이건 이제 갈등론적 관점이고요. 상호 작용론적 관점에서는 범죄를 내릴 때 지배적인 도덕 가치가 반영이 돼서 운영이 된다. 맞는 말이고요. 4번이 잘못됐습니다. 상호 작용론적 관점과 합의론적 관점 모두에 따르면 모든 시민에게 동등하게 합의론적 관점은 대다수에 의해서 합의를 통해서 법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모든 시민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 볼 여지가 있지만 상호 작용론적 관점은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서로 상호 작용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일정한 사회 반응을 통해서 범죄자를 뭐 낙인하고 이런 과정이고 누가 어떤 반응이 사회 반응이 일어나고 누가 낙인을 찍히게 되냐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정하고 객관적일 수 없다. 따라서 상호작용론적 관점에서는 법이 모든 시민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게 학자들의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4번 정답. 자, 7번. 클라우드 올린의 차별적 기회구조 이론입니다. 1번. 불법의 수단을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각 사회계층 지역별로 상이하다. 바로 클라우드 올린의 이론의 가장 핵심은 기회구조의 분포에 따라서 달라지고 각 집단별로 지역별로 사회계층별로 달라진다. 이번 머튼 아노미 이론과 서들랜드 차별적 옵션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이론을 접목해서 차별적 기회구조 이론을 접목을 했고요. 거기에 또 이제 바로 차별적 기회구조라고 하는 걸 매우 강조하면서 머튼의 이론보다 조금 더 이제 확장한 측면도 있고요. 3번 범죄적 하위문화 주거 불안정 물리적 쇠퇴한 해체 지역이고 폭력과 같은 즉흥적인 범죄 폭력 범죄가 발생하는 것은 갈등적 하위문화죠. 범죄적 하위문화 같은 경우에는 범죄 수행의 기회가 많은 것. 예를 들면 절도나 강도 등 이런 재산 범죄를 일으키기에 적합한 환경일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게 범죄적 하위문화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루어지기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데 폭력을 수용하는 단계로 가면 갈등적 하위문화가 됩니다. 그래서 3번은 갈등적 하위문화니까 3번이 답이죠. 4번 도피적 하위문화. 구성원을 이중 실패자로 묘사하기도 하고 마약 중독 등 도피적 행위. 그래서 거의 자포자기한 형태. 이중 실패자라고 합니다. 8번 신상 공개제도. 자, 1번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에 따라 공개되는 등록 중 자, 성범죄 전과 사실 죄명 횟수 다 포함돼서 공개 정보에 규정을 두고 있고요. 2번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에 따라서 신상정보공개위원회 같은 경우 공개 여부에 심의할 때 바로 피의자를 고려해서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3번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신상 공개 이거는 보안 처분의 일종이라는 건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다음에 4번 검사는 공소 제기 시까지 특정 중대범죄 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 중대범죄 사건으로 공소 사실이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때 성년인 피고인에 대해서 공개를 촉구할 수 없다. 미성년자만 제외한답니다. 따라서 성년일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답니다. 여기는 의도적으로 지문에 성년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이때는 공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겠다라는 거 그죠? 법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아마 추리가 좀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약간 어려운 문제로 선정하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내용적으로 추리를 해보면 4번을 골라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자, 다음 9번.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집행 특례법입니다. 1. 사회봉사 1일 9시간 넘겨 집행할 수 없고 넘겨 집행할 수 있는 것은 내용상 연속 집행 필요성, 보호관찰 간의 승낙에다가 플러스 대상자의 분명한 동의. 이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돼요. 여기서는 두 번째에 보호관찰이 승낙하거나가 아니고요. 승낙도 하고 대상자의 분명한 동의까지 동시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거나가 잘못됐죠. 그래서 교묘하게 그 이음말을 살짝 변형을 한 형태 유의할 부분이죠. 이건 제가 강조를 많이 한 부분입니다. 2번 사회봉사 집행, 사회봉사 허가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해야 되고 보호관찰관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누구의 허가? 검사의 허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출을 분석할 때도 이렇게 옳은 지문으로 나오더라도 그냥 가볍게 넘기시면 안 돼요. 그 지문을 변형해서 검사의 허가를 다른 걸로 뭐 법원의 허가라든지 이렇게 틀리게 변형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학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6개월 범위에서 연장. 그 다음에 3번 법원은 사회봉사가 하는 경우 확정일부터 3일 내에 주거지간을 보호관찰소장에게 허가서나 판결문 등본 등을
서류 송부. 그다음 3일이죠. 4번 보호관찰관 집행 전부 일부 국립기관단체 바로 협력받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10번 양형에 관한 문제입니다. 양형에 관한 문제 1번. 형법은 양형의 조건으로 뭐 제가 예전에 고시 공부할 때 연성지환관 뭐 관동수 결정 이렇게 암기한 적이 있었는데 형법에는 범인의 연령, 성형, 지능, 환경, 피해자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까지가 규정이 돼 있고요. 1번 지문에 있는 범죄 전력은 규정이 없습니다. 틀렸죠. 그다음에 2번 형법은 양형의 원칙으로 행위자의 불법과 책임의 정도에 비례할 것.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양형의 대원칙이긴 하지만 형법에 그런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법원 조직법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설정할 때 뭐 죄질, 범정, 피고인의 책임 정도를 반영해라 이런 규정은 있지만 형법에는 이런 표현은 없고요. 그다음에 3번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형정선택 정함에 있어 법적 구속력 틀렸죠? 매우 중요하고 강조를 많이 했는데 존중해야 하지만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라고 규정돼 있고 4번이 답입니다. 법원조직법에 법원 양형기준 벗어난 판결할 때는 판결서 양형률을 적게 돼 있고 그 대신 아주 간단한 것들 약식 절차라 즉결 심판일 때는 예외 규정도 있고 그래서 양형 기준을 벗어난 경우에는 신중하게 기하기 위해서 이유를 적는 게 원칙이다. 4번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거는 뭐 1번, 2번 형법의 세부 규정을 모르더라도 3번, 4번은 워낙 중요한 문장들이었기 때문에 쉽게 맞출 수 있을 부분이고요. 11번 소년법상 보호사건 조사심리 사건 본인,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 선임할 때는 바로 이때에는 어떻게? 판사의 허가 필요 없죠. 판사의 허가는 보호자나 변호사가 아닌 나머지 일반인들을 보조인 선임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보호자나 변호사는 예외죠. 2번 소년 판사 사건 조사 심리에 필요한 기일 지정 본인 보호자 참고인 소환 조사하고요. 소환할 수 있고 3번 소년부 판사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 개시 불개시 결정했다.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조사관이 갑자기 나오면 안 되죠. 누구에게? 보호자에게 자신의 자식, 자신의 소년을 엄격히 관리해라. 이렇게 구제하게 돼 있죠. 3번 정답. 그러니까 단어를 살짝 변형하는 이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4번 소년부 조사관이 범죄 사실 소년 조사할 때 바로 분리진술 거부권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12번 모피트의 발달 유형론. 자, 모피트의 이론이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1번 반사회적 범죄자를 청소년기 한정형과 생애 지속형 두 가지로 구분했고 2번 청소년기 한정형 범죄에 비하여 생애 지속형 범죄가 또래 집단 유대관계에 더욱 강한 영향을 받는다. 또래 집단의 유대관계와 관련이 있으려면 그 어떤 시기, 사춘기 시기에 그죠? 문제가 되는 아이들이 그 집단과 어울려가면서 그 친구들을 모방을 한다거나 따라 한다거나 뭐 이런 미성숙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청소년기 한정형 범죄자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생애 지속형 범죄자는 어린 시절에 아예 꼬마 아기 때부터 훈육이 부적절하고 신경심리계 손상 등으로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문제 행동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청소년기의 그런 또래 집단과의 유대관계가 특별히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2번은 청소년기 한정형 범죄자가 그렇지 반대로 적혀 있으니까 2번 답입니다. 3번 개인의 신경심리학적 취약성, 범죄 유발 환경,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생애지속형 반사회적 행위가 발생한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뭐 신경심리계 손상이라는 게 바로 이런 표현이죠. 그 다음에 4번 생물학적 능력, 사회적 역할의 격차, 성장 격차, 청소년기 한정형 반사적인 가담 주요 원인. 그러니까 청소년기 한정형 범죄자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주요 원인이 무엇이냐? 제가 해설의 앞에 있는 것처럼 대표적인 세 가지입니다. 성숙의 격차, 성장 격차, 그 다음에 사회적 모방, 그 다음에 강화. 이 세 가지가 주된 청소년기 한정형 범죄자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자, 13번 생물학적 원인은 랑게 하면 쌍둥이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죠. 그것만 알아도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보면 생물학적 부모와 유전학적 영향, 입양가 부모, 환경 영향이 상호작용할 때 범죄 큰 영향. 이거는 입양아를 전제로 설명을 한 건데 랑게는 그쪽이 아니라 일란성 쌍생아, 이란성 쌍생아를 연구해서 일란성 쌍생아가 행위 일치율이 더 높다. 쌍생아 중에 하나가 사고를 쳤으면
또 나머지 하나도 함께 사고 칠 확률이 높다. 이런 걸 일란성 상생아가 그걸 연구한 거기 때문에 내용과 랑게 내용은 연결이 안 됩니다. 1번이 정답이죠. 2번 후튼 범죄자 일반인보다 실체 열등성을 가진다. 실체적 특성에 따라 범죄 유형을 제시했다. 자, 바로 요거는 롬브르주의 이론을 두둔한 표현이죠. 근데 요거는 원래 롬브르주의 이론을 비판했던 고릭이라는 학자가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유전에 의해서 전수되는 거야 라고 롬브르주를 비판한 거에 대해서 후튼이 아니다. 롬브르주의 말이 옳다라고 하면서 신체적 열등성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3번 크레츠모 체형 유형 범죄 잠재성 높은 사고하게 대표적인 내용이죠. 체형을 투사형, 세장형, 비만형, 발육부전형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상관관계를 설명했습니다. 4번 제이콥스 동료 수용자 집단의 XYY 염색체 일반 남성은 XY인데 Y가 하나 더 붙었으니까 좀 비정상적인 염색체죠. 그래서 정상 집단 비율보다 더 높다. 그래서 이 수용자 집단에는 XYY형이라는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뭐 특별히 신장이 크거나 지능이 좀 낮고 뭐 여성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다양한 걸 이제 분석을 하는 학자가 제이콥스 정확합니다. 자, 14번 보호관찰법상 보호관찰제도 옳지 않은 것. 1. 보호관찰 법원의 판결 결정 확정 또는 가석방 임시 퇴원된 데도 시작된다.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장이죠. 그다음에 2번 보호관찰법에 따라 유치된 사람 보호관찰 조건으로 선고유예가 실효된 경우 이때 바로 실효가 됐기 때문에 유치기간 형기에 산입하게 돼 있고요. 3번 요거는 이제 판례인데 이게 틀린 지문 정답이죠. 근로기준법 위반한 피고인에 대해서 형 집행을 유예함과 동시에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 받을 걸 명하면서 보호관찰 기간 중 노조 지부장 선거 후보에 출마하는 등 선거 개입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특별 준사항을 부과한 경우 피고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 위법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범행의 이런 우리 판결문을 보면 범행의 이런 동기, 내용, 지위 등등등을 고려했을 때 바로 특별 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원심이 부과한 특별준수사항은 정당하다로 봤어요. 위법이 아니라 적법하다죠. 자, 4번 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법의 구인, 긴급구인에 따라서 대상자 구인하게 되면 유치 허가 청구 안 하면 몇 시간? 48시간 내에 석방하게 되어 있죠. 자, 3번 판례를 모르더라도 이 문제는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판례 문제라고 해서 두려워할 거 없어요. 네 가지가 전부 판례라면 판례 모르고는 맞추기 어렵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3번만 판례고 나머지 1, 2, 3번, 4번은 법령 문제고 이 법령 지문들은 시험에서 우리 공부할 때 매우 중요한 법령이고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3번을 고를 수밖에 없는 문제였습니다. 자, 15번 치료감호법 치료명령제도 치료감호와 치료명령 1번 형법 10조 2항의 심신미약 피치료감제 수용했다. 심신상실이나 미약자는 몇 년? 15년을 초과할 수 없죠. 그 다음에 2번 치료감호 형이 병가되면 형이 아니라 치료감호 먼저 집행하고 형기에 산입하죠. 2번도 틀렸고 3번 검사는 친고죄에서 고소 취소가 된 경우 형사소법 기소 편의주의에 따라서 공소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경우 이 두 가지의 경우에는 공소 제기 없이 가능하죠. 치료감호만 독립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뭐였죠? 제가 강의할 때 이런 식으로 심친반기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심신 상실자 형법 10조 1항에 해당이 되는 경우죠. 그다음에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 그다음에 형사소송법상 기소유예제도 이 네 가지입니다. 우리 법은 이 두 개는 묶여 있어 세 개로 규정이 되어 있지만 저는 편의상 이렇게 네 개로 설명을 하고요. 이때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 공소제기는 할 수 없지만 이때 치료감호만 독립적으로 청구할 수 있고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 같은 경우에는 그죠? 고소고발이 없거나 피해자의 명시하는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범죄인데 명시하는 의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한다면 처벌할 수 없죠. 공소제기 못하지만 치료감호만 독립청구할 수 있고 검사의 기소유예 재량으로 공소제기 안 하면서 치료감호만 독립청구할 수 있고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정답이죠. 그 다음에 4번 성폭력 범죄 저지른 정신성적 장애
중독 약물치료법의 약물치료 대상자가 아니고 치료감과 약물치료 함께 청구될 수 없으므로 치료감과 약물치료 선고하는 부적법 틀렸죠. 이러한 경우 우리 판례를 보면 함께 청구할 수 있다. 함께 청구할 수 있을 때 이러이러한 경우에 하나요 함께 선고할 수 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걸로 판례가 있기 때문에 4번 틀린 지문입니다. 이 문제도 뭐 판례와 무관하게 3번 지문이 워낙 명쾌하게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 16번.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장기로 소년에 성취된 보호기간 2년으로 하되 보호관찰과 시청에 따라 1년 범위 연장. 소년원에 가는 1개월 내 소년원 성취, 단기 소년원, 장기 소년원 모두 연장 규정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옳지 않은 지문이죠. 소년원은 장기 소년원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만 돼 있고 연장 규정 없고요. 이것과 유사한 형태로 규정된 거는 보호관찰이죠. 보호관찰 중에서 장기보호관찰. 장기보호관찰이 기본 2년에다가 1년까지 추가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뿐이지 장기소년원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1번 정답. 2번 소년 보호 사건 보호조조인의 심리기일 통지하지 아니하여 보조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채 심리 종결하고 보호처분 결정한 경우 보호처분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죠? 이건 뭐냐면 통지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판단하고 불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 전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한 사건이고요. 그다음에 3번 보호시설에 감호 처분을 받은 소년이 시설에 위탁되는 이탈하게 되면 바로 정지됐는데 다시 잡혀 들어오면 재위탁이 된 때 진행 맞습니다. 4번 보호관찰과 단기보호관찰 처분할 때 단기 또는 장기보호관찰 둘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3개월 내에 대안교육, 상담교육 등을 명할 수 있죠. 자, 됐고 17번입니다. 비행 청소년의 처벌에 대한 옳은 것. 균형 회복적 사법은 비행 소년의 책임, 역량 개발, 지역사회 안전 목표.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 스스로 원상 회복을 통해서 노력하고 스스로의 책임을 탐복하고 그다음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건전한 사회복귀, 제사회가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 정확한 표현입니다. 2번 소년범에 대해서 형사법원 이송은 전통적인 소년법의 이념인 국친사상에 부합한다? 틀렸죠. 국친사상이 뭔지 의미만 알면 이건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국친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범죄 소년에 대해서 후견인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없는 소년이거나 또는 부모가 있더라도 소년을 제대로 보살필 수 없다면 국가가 후견인과 마찬가지로 대신 소년을 보호하고 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성인과 마찬가지로 그냥 형사법원에 이송해버린다라고 하면 국친사상과는 거리가 멀죠. 국친사상의 출발점은 범죄 소년은 성인과는 동일하게 다루면 인도적인 정신에 반하기 때문에 성인과는 다르게 좀 더 완화한 조치를 취하고 국가가 보호해야 된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바톨라스의 의료 모형 비행심선 자유의지로 저지른 아니죠. 자기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저지를 수밖에 없는 소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전제로 하는 게 의료 모형이고 자유의지로 저지른 것과 관련이 있다면 바톨라스의 모델 중 범죄 통제 모형입니다. 범죄 통제 모형은 자유의지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성인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처벌과 통제가 따라야만 범죄가 줄어들 것이다. 이거죠. 4번 소년사법에 있어 비시설 수용은 구금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 성인교도소 아닌 소년 전담교정시설의 수용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안 돼요. 비시설 수용이란 말은 시설에 수용하지 않는 조치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에 수용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때는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뭐 가족이나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보내서 그쪽에서 아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지 시설 수용 안 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18번 전자장치 부착법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해 전제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없다가 아니라 19세 미만에 대해서 부착명령을 선고는 가능하죠. 다만 19세 이르기까지 부착만 못한다. 이건 아주 중요한 문장이었고 출제 빈도가 제일 높았던 2번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 청구 공소적인 특정 사건의 1심 판결이 아니죠. 사실심, 항소심, 변론 종결시까지 부착명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심까지 항소심. 그 다음에 2번
3번 성폭력 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 살인, 강도, 절도, 스토킹 범죄가 전체 부착. 부착 대상 중 최근에 스토킹 범죄가 추가되긴 했는데 여기는 강도 옆에 절자가 살짝 들어가서 절도 범죄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부착 대상 아닙니다. 3번 틀렸고. 4번 보호관찰 부과된 사람의 전자의 부착 기간, 보호관찰 기간 초과할 수 없고. 맞죠? 보호관찰 기간 임시해지게 되면 바로 전자의 부착도 임시해지는 것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4번이 정답. 자, 19번 보호관찰법 옳지 않은 것. 검사가 보호관찰관 선도함을 조건으로 공소 제기, 유예하고 위탁한 선도 업무, 선도 조건부 기소에 대표적인 보호관찰소 관장 사무 맞습니다. 뭐 보사수갱 선예법, 바로 선도 조건부 기소의 선입니다. 자, 2번 보호관찰 조건으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람의 보호관찰 기간 법원이 따로 정한 경우, 이때에는 법원이 정했기 때문에 보호관찰 기간은 유예 기간이 아니라 바로 법원이 정한 그 기간 동안 하게 돼 있죠. 맞습니다. 3번 보호관찰 소속 공무원은 구인, 긴급 구인한 대상자 보호관찰에서 인치하는 정당한 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전자충격기 아닙니다. 인치 또는 호송 같은 거 할 때는 전자충격기 못 쓰고요. 뭐 수갑포승 등 이런 것만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갑포승 보호대 세 가지가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전자충격기나 가스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고 출제 가능성이 높았던 내용이 나왔습니다. 3번 정답. 4번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을 받게 된 때 해당 형 집행 기간 동안 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 기간 계속 진행. 최근 몇 년 전에 개정된 내용을 지문으로 나왔죠. 종료되는 게 아니라 계속 진행하고 종료 면제 대상자가 나중에 출소가 되고 가석방이 될 때 보호관찰 계속 진행하다가 안 남으면 어쩔 수 없지만 남은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 동안 받는다. 이렇게 돼 있죠. 중요한 문장입니다. 자, 다음 20번. 전자장치 부착법상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서 부착. 이게 약간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1번 보호관찰 소장은 잠정조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수신자를 폐기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1번이 옳은 지문 정답이고요. 자, 나머지는 어디가 틀렸나 봅시다. 2번 전자장치 부착 결정을 받은 행위자 결정일부터 30일 내에 보호관찰 출석, 보호관찰 지시에 따라 부착해야 된다. 결정일로부터 30일이 아니고요. 법원이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에 부착받게 돼 있고. 3번 스토킹 행위자 전자장치 부착은 잠정조치 기간이 경과하거나 효력을 상실한 때 집행이 종료되고 그 다음에 변경 취소된 때 이때도 종료 사유예요. 그래서 기간의 경과, 효력 상실, 그 다음에 잠정조치의 변경 취소 모두 잠정조치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세 가지 다 종료 사유입니다. 그다음에 4번 법원은 스토킹 범죄 처벌법상 긴급 응급조치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을 하는 경우 결정문의 등본을 스토킹 행위자 주거지관을 보호관찰소장에게 송부해야 된다. 여긴 두 군데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제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규정이잖아요. 근데 스토킹 범죄 처벌법도 여러분 공부하셨겠지만 긴급 응급조치는 전자장치 부착은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피해자의 주택에 100m 이내 접근 금지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관한 것이지 긴급 응급조치는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 긴급 응급조치 결정할 때는 이런 걸 송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전자장치 부착 관련된 거를.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가 문제가 있냐면 뒤에 그 결정문 등본을 스토킹 행위자 주거지 보호관찰소장 요거는 맞는데 앞부분에 관할 경찰서장이 추가됩니다. 경찰서장과 보호관찰소장에게 송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의 흠을 만들어 놓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또 쉬운 문제는 상당히 쉽고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난이도에 대한 느낌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동안 착실하게 학습했던 학생이라면 꽤 괜찮은 득점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가 아닐까. 물론 작년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지긴 했습니다. 근데 몇 개 정도 어려워지긴 했지만 많이 어려운 수준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향후에 또 앞으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출을 반영을 해서 또 여기 최근 문제도 기출에서 나왔던 지문들이 되게 많습니다. 기출의 어떤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으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